자, 그럼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경제학 내용의 시작입니다.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었을 때 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나한테 최고의 만족이나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실 때 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일반 기업체에 취직한다. 두 번째, 전문직 시험에 응시한다. 세 번째,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네 번째, 뭐 자영업, 창업에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 대안이 있었을 때, 야, 너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편익 또는 가장 큰 이익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순편익의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편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편익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면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뭔가 좋은 거 아니야? 이건 뭔가 편리하고 이익이 되고 그런 뜻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좋은 뜻 맞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어떤 용어의 개념을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효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편익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효용과 편익은 매우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먼저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를 효용이라고 해요. 자,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를 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요새 유튜브에 오마카세 영상이 되게 인기인데, 자, 어떤 사람이 뭐 1인당 20만 원, 30만 원 하는 오마카세를 먹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아, 여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효용으로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를 말로 설명한 거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식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만족했는지를 그것을 그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식사에서 얻은 효용의 크기를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맛있었어요. 매우 맛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나 맛이 있었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맛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맛이 있었는지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편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고안해냈습니다. 자, 아주 맛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계산이나 분석이 어려우니까 그 맛있어서 네가 만족한 정도, 네가 행복한 정도를 한번 화폐액으로 표시해봐. 바로 그게 편익이에요. 자, 편익은요, 효용을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만약에 편익을 우리가 여기 자 오마카세에서 얻은 만족감의 크기를 5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5만 원어치의 편익을 얻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효용과 편익은 모두 인간의 행복감,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건 맞는데, 효용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만족감 그 자체를 나타내는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것의 이 만족감의 크기를 화폐액으로서 표시한 것을 편익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효용과 편익을 그렇게 공부를 할 때에는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왜 어떨 때는 효용이란 말을 쓰고 어떨 때는 편익이란 말을 쓰는가 에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효용과 편익은 유사한 단어지만 편익은 효용을 화폐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떠한 대안마다 그 대안이 나에게 주는 편익이 있고 내가 그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투입해야 되는 인풋, 즉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 넷 편익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한 순편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대안 1이 있고요.
대안 2가 있겠죠? 자, 대안 3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대안이 있겠죠? 그랬을 때 대안 1을 선택하면 대안 1이 나에게 주는 편익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 편익에서 대안 1을 하기 위한 또 비용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대안마다 그 대안마다의 편익과 비용이 있겠죠. 그럼 역시 또 그 대안마다의 순편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안마다의 순편익이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순편익을 나에게 안겨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개념 이해하셨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래서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안이 나에게 주는 총 편익의 크기에서 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총 비용의 크기를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문직이 좋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쉽사리 전문직에 잘 도전하지 못하냐면 이 전문직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총 비용도 꽤 크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험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의 총 비용도 크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대안마다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뭐냐? 우리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비용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학을 모르는 경제학적인 베이스가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회계학적인 비용 개념이 있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는 경제학적인 비용 개념이 있는데, 자, 우린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학 내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개념은 회계학적인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비용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회계학적 비용과 경제학적 비용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양자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회계적 비용은요, 명시적 비용만을 포함합니다. 자,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명시라는 단어가요, 눈에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인다. 자, 그래서 회계적 비용은 실제로 돈이 지출된 것만을 비용으로 봅니다. 실제로 돈이 지출된 것만을 회계학적에서는 비용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쉽게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경제학적인 비용은요, 돈이 나간 것만 비용이 아니라 돈이 나가진 않았지만 내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다른 대안이 있었을 때 그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까지도 우리 그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비용이다, 이 얘기예요. 자, 요거 오타네요. 요거 오타 하나 수정해 주세요. 경제적 비용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회계학적 비용, 회계적 비용. 여러분, 명시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은 완벽하게 동의어죠. 자, 동의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회계적 비용을 넣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경제적 비용은 회계적 비용에다가 암묵적 비용까지 추가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 암묵적 비용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정리사항, 경제적 비용은 회계학적 비용 또는 명시적 비용에다가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비용의 개념이 더 넓다라는 것이고, and 두 번째,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경제적 비용이라는 용어는 기회비용과 같은 동의어다라고 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매번 그냥 비용 그래도 그 비용은 당연히 어떤 비용이에요? 둘 중에서 당연히 요 경제적 비용, 즉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 비용이라고 하면 그 비용은 당연히 기회비용의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하에서 강의를 할 때, 자, 비용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그 비용은 당연히 기회비용의 개념으로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회비용과 경제적 비용은 같은 동의어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이 양자의 개념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떤 CPA 합격자가 합격 이후에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연봉이 4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봉을 포기하면서 회계법인에 입사하지 않으면서 로스쿨에 진학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로스쿨 진학의 1년의 기회비용이 얼마냐라는 것인데, 자, 우리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은 2천만 원이고 등록금 외에 다른 비용은 무시한다고 합시다. 뭐 밥값이라든가 뭐 책값
차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등록금만을 한정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로스쿨에 다니면 이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1년마다 지출하는 명시적인 비용은 얼마입니까? 바로 로스쿨의 등록금인 2천만 원을 명시적으로 지출하게 되겠죠. 자, 바로 이 2천만 원의 이 등록금이 바로 회계적 비용이면서 다른 말로 명시적 비용인 거예요. 이건 실제로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실제로 나가니까 그 돈이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로스쿨의 등록금만을 비용으로 보지를 않고 여기에다가 자, 이 사람이 로스쿨을 담임으로 인해서 벌 수 있었는데 벌지 못하게 된 회계법인에서의 연봉 4천까지도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암묵적 비용이야. 암묵적 비용. 요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해서 경제적 비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의 로스쿨 1년 진학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이렇게 해서 전체 6천만 원으로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의 개념상 차이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적 비용에서는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된 다른 대안의 가치까지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전체 경제적 비용으로서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기회비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회비용이다라는 포함관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암묵적 비용은요, 한 가지 대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CPA 합격자가 자, 첫 번째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자, 얘가 연봉 4천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일반 기업체에 취직해서도 일할 수가 있었는데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면 연봉이 3,500이라고 합시다. 자, 또는요, 뭐 다른 뭐 개인 자영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영업 할 수 있었는데 얘는 그때는 2천을 번더라고 해볼게요. 자, 또는 이 사람이 회계학 강사를 할 수도 있는데 자, 회계학 강사를 하면 1년에 뭐 1,800을 번더라고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 이것들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들의 기회비용을 다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암묵적 비용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회계법인에 입사했었을 때 연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이때는 암묵적 비용은 회계법인에서의 연봉 4천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 대안들에서 포기를 했었을 때 그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높은 대안의 가치를 암묵적 비용으로 우리는 본다. 자, 우리 그래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해야 되는 다른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가 그것의 암묵적 비용이라고 보고, 근데 이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썼다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가 암묵적 비용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합친 게 뭐다? 이것과 이것을 합친 게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기회비용이 요렇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 거는 요 부분을 특히 강조한 건데, 그런데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회비용이 회계학적 비용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 기회비용은 다른 말로 경제적 비용은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포기했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기회비용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기회비용과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매몰비용입니다. 자, 매몰비용은요.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비용을 얘기하는데 자, 이미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매몰비용이 아니고 그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있고 회수할 수 없는 돈이 있어요. 자, 그중에서 이미 지출됐고 회수할 수 없는 돈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 바로 우리가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매몰비용은 회수할 수 있다 없다? 회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떠한 사례가 있냐면 이미 지출된 연구비, 이미 지출된 광고비, 자, 이미 지나간 수험 기간 이런 것들은 이미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와서 회수할 수 없는 이러한 매몰 비용은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어서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돈을 만약에 내가 회수할 수 있다면 이 회수한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을까요? 네, 다른 데에 쓸 수 있겠죠. 자,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 비용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매몰 비용은요, 이미 지출돼서 회수가 안 되는데 썼고 내가 이미 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대. 회수할 수가 없대. 그러면 그 돈을 돌려받아서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곧 기회 비용이 0이라는 뜻이에요. 자, 매몰 비용은 뭐다? 매몰 비용은 그래서 기회 비용이 0이에요. 기회 비용이 0이다. 0인 비용이에요. 자,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때의 비용 개념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몰비용은 기회비용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기회비용이 0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기회비용에 포함시켜봤자 매몰비용을 총비용에 포함시켜봤자 0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매몰비용은 회수할 수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뜻은 이 문구의 뜻은 내가 이 돈을 회수해서 다른 데에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대안에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기회비용이 없다. 기회비용이 0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6년차 수험생이 있어. 물론 아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본인도 원하지 않았지만 자, 6년차 수험생이 우리 옛날 사법고시 얘기합시다. 사법고시. 자, 사법고시는 뭐 6년차 수험생이 흔했어요. 뭐 8년차, 10년차 막 흔했습니다. 옛날에 신림동 고시촌 가면요.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가 2006년, 7년 뭐 그 정도 때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제 수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막 그 고시식당에서 막 설거지 알바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서울대 법대 나와서 막 사법고시 보고 그런 사람들이 사법고시 하면서 고시식당에서 막 서빙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식당 설거지 알바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자, 어느새 6년 차가 됐어. 그랬을 때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 6년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부를 더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지금 우리 이 경제학적인 사고에 의한다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6년의 수험 기간은 매몰비용이죠.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이 시간 이후로만 공부를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몰비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매몰비용이 조금 와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매몰비용의 사례 하나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이요. 첫 달에 광고비 100만 원을 썼고 인건비는 200만 원을 썼대요. 그리고 오븐 기계를 구입했는데 500만 원짜리 오븐 기계를 구입을 해서 빵 장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븐 기계는요. 만약에 이 가게를 접게 되면 중고로 350만 원에 다시 당근으로 팔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매몰 비용이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매몰 비용이 되려면 이미 지출된 비용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광고비, 인건비, 오븐 기계 구입비 전부 다 이미
지출된 비용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중에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미 집행한 광고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자, 광고비 100만 원은 매물 비용에 포함됩니다. 자, 저번 달에 알바생한테 지급한 인건비 200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미 지출된 인건비 200만 원도 매물 비용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 5분 기계는요, 500만 원을 이미 썼는데 이 기계를 이제 와서 중고로 판다면 350원 회수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매물 비용은 500입니까? 아니면 150입니까? 매물 비용은 150이에요. 자, 500을 썼는데 그 중에서 350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50이잖아요. 그래서 회수하지 못하는 150만이 매물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150만이 매물 비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주면 매물 비용은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45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광고비, 인건비 이런 건 쉽게 이해하실 거고 여기 5분 기계 구입 사례에서 매물 비용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지출되었을 때 회수할 수 없는 돈이 매물 비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빵집을 오픈할 때 보증금으로, 우리가 보통 가게 보증금을 내죠. 가게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빵가게를 접게 되면 이 보증금 3천은 다시 돌려받습니까? 네, 돌려받죠. 우리 그래서 보증금 3천은 이미 지출된 비용인가요? 네, 지출된 비용이에요. 내 통장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3천이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출된 비용이긴 해. 하지만 가게를 접으면 다시 돌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가게 보증금 3천은 이거는 매물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매물 비용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매물 비용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시죠? 자, 그래서 보증금 3천은 매물 비용이 아니다. 그런데 빵집을 처음에 오픈할 때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자, 인테리어를 했는데 자, 인테리어비로 2천을 썼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빵 가게를 접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가게를 이제 접는다라고 전제한다면 자, 그러면 이 인테리어비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를 못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 빵 가게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판다면 그때는 회수할 수 있죠. 그때는 매물 비용이 아니지만 그냥 폐업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 인테리어 2천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매물 비용이 됩니다. 요건 매물 비용이에요. 요거는 회수할 수가 없는 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회수할 수 있으면 이 돈은 회수를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는 매물 비용이 아니고 그때는 기회 비용이 0이 아니에요.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테리어비는 이미 지출됐고 회수할 수가 없어.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매물 비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회 비용의 개념과 매물 비용의 개념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경제학 공부가 끝난 거냐? 자, 여러분 경제학은요, 어떤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앞부분에서 가장 쉬운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케아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케아는요, 목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어 팝니다. 자, 그랬을 때 이케아가 갖고 있는 목재 양이 있을 텐데 그 목재량으로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의자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책상을 우리가 X제라고 하고 다음에 의자를 Y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케아가 가지고 있는 목재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일정한 목재량을 가지고 책상의 생산을 늘리면 당연히 생산할 수 있는 의자의 수량은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건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숫자를 넣어 볼게요. 만약에 이케아가 책상 한 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목재가 책상 생산에 투입돼야 되니까 의자 생산을 3개가 감소해야 한다라고 할게요. 책상 하나를 만들면 의자 3개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해볼게요. 개념 이해하시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책상 한 개 생산의 기회 비용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책상 한 개 생산의 기회 비용은 의자 3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책상을 한 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한 재화가 몇 개예요? 의자 3개의 생산을 포기했거든요. 자, 너 책상 하나 더 만들래? 의자 3개 만들래? 고민을 할 때
이제 난 책상 한 개 만들겠어 라고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대신 뭘 포기한 거예요? 바로 의자 3개의 생산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책상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의자 3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러한 재화 생산에 가져와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책상 생산 한 개의 기회비용을 의자 3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봅시다. 자, 우리 X제를 책상이라고 했고 Y제를 아까 제가 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케아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재의 양이 있을 텐데 자, 이 목재의 양으로 한정된 주어진 목재의 양으로 책상과 의자를 각각 몇 개씩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요. 가지고 있는 모든 목재로 의자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겠죠. 의자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로 생산 가능한 의자의 수량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거를 요 점으로 세로축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자, 목재가 100단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책상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재가 4단위가 필요하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자, 4단위 하고 의자는 한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책상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제 의자 4개가 되겠죠.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3보다는 4가 더 계산이 편해서 제가 1대 4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책상 한 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의자 생산 4개를 포기해야겠죠. 자, 우리 그래서 목재 100단위로서 의자만 생산한다면 의자는 총 100개 생산할 수 있겠죠. 100개. 자, 그리고 주어진 이 목재로서 책상만 생산할 수도 있을까요? 네, 책상만 생산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책상을 최대 25개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주어진 목재로서 의자와 책상을 각각 몇 개 생산할 수 있냐에 대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자만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책상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의자 몇 개, 책상 몇 개를 같이 생산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이러한 점에서 생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책상은 요만큼 만들고요. 의자는 요만큼 만드는 그러한 생산 조합 을 나타냅니다. 근데 생산 조합은요,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러한 조합으로도 생산이 가능해요. 자, 우리 요 점과 요 점을 1번이라 하고 요 점을 2번이라고 하면 1번 점과 2번 점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2번 점은요, 1번 점에 비해서 X제인 책상을 요만큼을 더 생산하는 거예요. 요만큼 X제를 더 생산하고요. 대신 Y제 의자를 요만큼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점은 1번 점에 비해서 책상을 요만큼 더 만들고 대신 의자를 요만큼 덜 만드는 생산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사이사이에 재화의 수량을 무수하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점, 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생산 조합의 선택이 가능할까요? 네, 그러겠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생산 조합을 매끄럽게 연결하면 우리는 이러한 매끄러운 곡선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해요. 영어로 PPC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 아마 PPC 커브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보다는 PPC 커브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할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 경제 내에 주어진 모든 생산 요소. 자, 지금은 제가 생산 요소를 목재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생산 요소만 들고 있지만 사실 생산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노동과 자본 이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재라고 하는 하나의 생산 요소만 예시하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우리 경제 내에 주어진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했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제와 Y제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케라는 기업이 목재를 가지고 책상과 의자를 생산할 때는 이 목재를 막 허투루 낭비하면서 생산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재를 최대한 아껴 쓰면서 동일한 목재 내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어진 목재를 최대한 아껴 써서 최대한 많은 책상과 많은 의자를 만들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목재로 의자만 만든다면 책상만 만든다면 책상과 의자를 요렇게 만든다면 이러한 생산 조합은 다 어떠한 생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주어진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수량의 책상과 의자를 생산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것을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제 내에 주어진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했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제와 Y제의 조합을 나타내는 그러한 점들의 모임, 즉 이 곡선을 우리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생산 가능 곡선, 이 곡선 선상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A점이 있고 이러한 C점이 있어요. 이 A점과 C점은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기 때문에 A점과 C점은 X제와 Y제의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A점도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만큼의 책상과 이만큼의 의자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C점도요, 이만큼의 책상과 이만큼의 의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요거 기억합시다.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도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은요, 자, 동일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양의 X제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Y제의 생산 수량이 얘가 훨씬 적죠. 아니, 동일한 목재를 가지고 왜 같은 수량의 책상을 만들면서 Y제는 이만큼을 더 못 만드는 건데 왜 이만큼을 덜 만드는 건데 바로 생산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이 비효율적이면 같은 양의 생산 요소를 가지고도 재화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점들이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있는 점들은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이 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실업이 존재한다거나, 두 번째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거나, 세 번째 유휴 설비가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생산의 비효율성이 있으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노동력 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자, 유휴 설비는요, 자본재 중에서 놀고 있는 자본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장의 기계 중에서 가동되지 않고 놀고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업은요, 일할 수 있는 노동자 중에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놀고 있는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리고 시장 실패는요, 뒤에 가서 별도로 공부할 건데, 자, 이러니까 경제학은 처음에 바로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실패를 아직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실업도 아직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업이나 시장 실패를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한 의미가 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1회독 만에 경제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자, 첫 번째 1회독은 이렇게 강의를 잘 쭉쭉쭉 따라오시고 빠르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2회독에서부터 저 뒤에서 실업 공부했었는데 그 실업, 그 시장 실패
뒤에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공부하실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더 깊게 이해가 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지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시장 실패는요, 쉽게 얘기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는 뭐 조세라든가 또는 외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 상태에서는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외부에 있는 점도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미 우리가 최대한 아껴 써서 이 목재를 최대한 아껴 써서 열심히 만든 게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이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은요, 현재는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자, 얘는요, 생산이 불가능한 점, 생산 불가능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점들이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은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얘를 효율성 100%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내부에 있는 점은 100보다 못한 거죠. 뭐 한 60% 이런 거고. 자, 그러면 곡선 밖에 있는 점은 뭐냐? 아, 그러면 얘는 생산 효율이 140%인 점인가요? 여러분, 100%가 끝입니다. 100%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140%가 아니라 이거는 생산 불가능한 점이에요. 지금은 생산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러한 점에서 생산을 할 수 있으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확장이 되려면 첫 번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주어진 똑같은 생산 요소의 양으로도 더욱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거나, 두 번째, 아니면 투입되는 노동의 양 또는 자본의 양, 즉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L과 K의 부존량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케아로 예를 든다면, 자, 우리 이거 어디 갔나 했네. 자, 우리 이케아라면 원래 제가 목재가 이렇게 100단위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재가 50단위가 더 늘었다라고 해볼게요. 목재가 50단위가 더 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부존 자원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 최대로 생산 가능한 책상의 수량도 증가할 것이고 최대로 생산 가능한 의자의 수량도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책상과 의자에 선택할 수 있는 생산 조합점도 종전보다 더 많은 수량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기술 진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생산 자원의 양 자체가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 상태,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은 생산의 비효율성이 있는 상태, 곡선 밖에 있는 점은 현재는 생산 불가능하고 나중에라도 생산 가능하려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거나 생산 자원의 양 자체가 증가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상태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라고 하는데,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원점에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원점에 눈이 있다. 그래서 원점에서 이 곡선을 바라봤었을 때, 자, 불룩 튀어나온 면이 보입니까? 아니면 움푹 들어간 면이 보입니까?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갔죠. 우리 이것을 오목하다라고 해요. 우리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 봤었을 때 불룩 튀어나온 면이 보이죠? 자, 우리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해요.
볼록하다. 얘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하고 우리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을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원점에 대한 오목, 원점에 대한 볼록 어떤 뜻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다음에 우하향한다. 우하향 형태인데 자, 이 말은요. 자, 이 곡선상의 점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곡선상의 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신 그만큼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이것을 우하향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말과 자, 우하향한다 이 말을 같은 뜻으로 오해하시는데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래프도 우하향합니다. 자, 이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죠. 볼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하향합니다. 자, 왜 얘가 우하향할까요? 자,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해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도 모두 다 우하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요. 자, 이렇게 반드시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우하향하는 직선이다라고 해요. 직선. 역시 이 경우에도 우하향하죠. 오른쪽으로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 우리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 자, 원점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고 세 가지 모두 다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PPC 곡선이 오목하다라는 얘기와 PPC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는 서로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하향하는 PPC는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냅니다. 자, 우하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X제의 생산을 늘린다는 걸 얘기해요. X제의 생산을 늘린다. 그러려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 말은 Y제의 생산을 줄인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왜 이케아에서 책상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자의 생산을 줄여야 합니까? 바로 주어진 목재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주어진 목재로 책상을 더 많이 만들고자 하면 의자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어져 있는 목재의 양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PPC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영한다?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PPC 곡선의 내부의 점, 외부의 점 말씀드렸고 그런 다음에 PPC 곡선이 오목하고 우하향하는데 자, PPC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PPC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PPC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은 모두 생산이 이미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점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B점에서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A점에서 생산을 하다가 B점으로 생산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생산 가능한데 A점에서 B점으로 생산 가능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X제를 한 개 더 생산을 늘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려면은 Y제 3개의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생산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X제 생산 1개를 늘리는 대신에 Y제 생산 3개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려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자, 우리 경제학에서 기울기의 값이라고 하면은 절대값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빼고 그냥 기울기는 3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X값이 1 증가할 때 Y값은 3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우리 요 3이요. 무엇을 의미하죠? X제 생산을 한 개 더 늘리고 싶으면 대신 뭘 포기해야 돼요? Y제 생산 세 단위를 포기해야 돼. 즉 바로 이 3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Y제 수량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을 짧게 하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 직선의 기울기를 MRT라고 하는데 요 MRT는 한계 변환율이라고 합니다. 자, 뭔가 슬슬 이제 본격적인 경제학 공부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첫 번째 경제 용어 MRT 한계 변환율 나왔습니다. 자, 한계 변환율은요. X제 생산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감소시켜야 하는 Y제 수량을 한계 변환율, 영어로 MRT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강의할 때 MRT라는 이러한 영어로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계 변환율은 뭘 의미한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자, X제 생산비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그거 한 개 만들 때마다 돈이 얼마씩 들어가? 뭐 X제 한 개 생산의 생산비용은 5만 원이야. 뭐 7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화폐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화폐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재화의 수량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계 변환율은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Y제의 수량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MRT가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X제 생산을 한 개 더 늘리고 싶으면 Y제 생산을 3개 포기해야 돼. 그래서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3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MRT 3은 요 3 뒤에 괄호하고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Y제의 수량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요 MRT가 3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3이 아니라 Y제 3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Y제 3단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MRT가 4라고 해볼게요. 자, MRT가 4이면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 겁니까? 네, 증가한 거예요. 왜 증가한 거죠? 종전에 MRT가 3일 때는요. X제 생산을 한 단위 더 늘리고 싶으면 Y제 생산을 세 단위만 포기하면 됐는데 이제 MRT가 4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종전보다 Y제를 한 단위 더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MRT가 4일 때는요. X제 생산을 한 단위 더 늘리려고 하면 Y제를 네 단위나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MRT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반대로 자, MRT가 4였는데 3으로 반대로 작아졌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반대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아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생산 가능 곡선상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 그 직선의 기울기를 MRT라고 하는데 그 MRT의 의미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따라서 MRT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MRT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A점과 B점이 이렇게 멀리 서로 동떨어져 있는 두 점을 표시한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그렸는데 우리 경제학은요 매우 작은 단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X제 생산을 이렇게 한 개씩이나 늘리는 게 아니라 거의 무한소에 가까울 만큼 아주 약간만 살짝 증가시켰을 때 그때의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됩니다. 이 두 점이 서로 가까워지면 결국 무엇이 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의 MRT 값은 요 한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결국 사실상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MRT의 개념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한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MRT를 얘기할 땐 이제는 동떨어진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건데 그런다고 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한계 변환율 MRT는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은 요 MC라고 하는 것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MRT의 산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MCX는요, X제 생산의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한계라는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X제 생산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X제를 한 개 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비를 X제 생산의 한계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원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여기 MCY를 Y제를 한 개 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를 100원이라고 할게요. 자, MCX가 3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X제를 한 개 더 만들려면 돈이 300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MCY가 1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Y제를 한 개 더 만들기 위해서는 100원만큼의 생산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가 MRT가 3이라고 하면요. 자, MRT가 3이라고 할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X제를 한 개 더 생산을 늘리고 싶으면 Y제 생산 3개를 포기해야 돼 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X제 생산이 증가하죠. X제 생산은 한 개가 증가합니다. 자, 동시에 Y제 생산은 3개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제를 한 개 더 만들면 이것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분이 있을까요? 네, 이것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Y제 생산을 3개를 줄이면 Y제를 3개 덜 만들면 그로 인한 생산 비용의 감소분이 있을까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감소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X제 생산을 한 개 늘리면서 Y제 생산을 3개 감소시켜도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시켜도 모두 다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기 때문에 총 생산비는 똑같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총 생산비는 똑같아요. 자, 그 말은요, 이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같다는 얘기라고요. 자, 우리가 총 생산비를 갖고서 X제 몇 개, Y제 몇 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X제 한 개를 더 만들고 대신 Y제 3개 생산을 줄이겠대 라는 얘기는, 자, X제를 한 개 더 만들면 그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Y제 생산 3개가 감소되기 때문에 Y제 생산 3개가 감소함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감소분이 있었을 때, 자, 이것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분과 이것으로 인한 생산 비용 감소분의 크기가 똑같다면 전체 생산비는 변화가 없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X제를 한 개 더 만들기 위한 생산 비용의 증가분은, 자, 너 X제를 이만큼 더 만들겠다며. 그런데 X제 한 개를 더 만들 때 비용은 MCX란 말이야. 자, 이게 뭘 의미하죠? X제 생산 증가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X제를 이만큼 더 만들겠다며. 근데 X제 한 개를 더 만들 때마다 생산 비용은 요만큼씩 필요하거든. 이 얘기죠. 자, 지금의 경우에는 X제를 한 개 더 만들겠다며. 근데 X제 한 개 더 만들 때 비용은 300원이거든. 그러면 총 300이라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쪽은요, 뭐가 될까요? 자, 너 Y제 생산을 요만큼 줄이겠다며. 자, 요만큼 줄일 건데 줄이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Y제 생산을 요만큼 줄이겠다며. 그런데 Y제 한 개당 생산 비용은 MCY거든. 자, 여기에 MCY거든. 자, 지금 제가 넣은 숫자에 의하면 너 Y제 생산을 3개 줄이겠다며. 근데 Y제 한 개 생산비는 100원이니까 너 그러면 총 300만큼의 생산비가 아껴지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아, 죄송해요. 자, 좌우를 바꿔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요거 등식에 다시.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일로 보내고 얘를
얘를 일로 보낼게요. 자,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저거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자, 얘를 일로 보낼게요. 자, 그러면요. 자, 마이너스 델타 x가 분모에 오고 분자의 델타 y가 남아있게 되고 이쪽은요. mcy가 분모에 오고 mcx가 분자에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모로 보내고 얘를 이렇게 분모로 보내면 델타 x가 분모로 오고 mcy가 이렇게 분모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산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라고요? MRT라고요. 그래서 MRT는 이러한 관계식에서 도출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상의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 X제 생산 증가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분과 Y제 생산 감소로 인한 생산 비용 감소분이 일치해서 전체 총 생산비는 불변인데 일정한데 이러한 관계식을 정리하면 이러한 산식이 도출되고 우리 이것을 MRT라고 한다. 그런데 MRT는 뭘 의미한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지금까지 앞에서 PPC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으면서 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MRT라는 새로운 경제 용어만 설명하시는 겁니까? 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MRT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MRT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점에서 B점으로 생산 조합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 B점에서 C점으로 다시 또 생산 조합을 바꾼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똑같이 X제를 한 개 더 생산하고 Y제를 이렇게 X제를 한 개 더 생산을 해 나간다고 할게요. 근데 처음에는요. A점에서 B점으로 생산 조합을 바꿀 때는 X제를 한 개 더 생산할 때는 Y제를 요만큼만 포기하면 됐거든요. 아, 죄송해요. 이만큼이, 맞죠? 요만큼을 포기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에는요, 요만큼에서 요만큼이니까 Y제를 이만큼이나 포기해야 돼요. 아니, X제를 똑같이 한 개 더 생산을 늘렸는데, 한 개 더 생산하고, 한 개 더 생산했는데, 왜 이때에는 한번 숫자를 넣어 볼게요.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할게요. 자, A점에서 B점으로 옮길 때에는 Y제 생산을 2개만 포기하면 됐는데 왜 B점에서 C점으로 옮길 때는 똑같이 X제 생산을 한 개 더 늘렸을 때 Y제를 3개나 포기해야 되는 건데 왜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X제 생산을 한 개 더 늘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의 수량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했는데 자, X제 생산을 늘려감에 따라 포기해야 되는 Y제 수량이 점차 2개에서 3개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곧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자, 우리 이것을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체증은요,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체자는 점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고 하면 점점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반대로 체감한다라고 하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 그래서 A점에서 B, C로 이렇게 X제 생산을 늘려 나갈 때 점차 포기해야 하는 Y제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기회비용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체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일 때는 기회비용이 체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점의 이동으로 설명을 드렸고 원래 우리 MRT라고 하는 것은 MRT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MRT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가 더 적합한 의미라고 했죠. 자, 우리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네요. 자, 이 점은요, 요렇게 그어질 거고요. 요 점은 요렇게 그어질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X제 생산을 늘려감에 따라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급경사가 됩니까? 점차 커집니까? 네, 그래요. 점점 더 급경사가 되어 가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자, 이거 접선의 기울기 뭘 의미한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MRT를 의미한다고 했고 MRT는 X제 생산에 좀 빨리 쓸게요. 자, 기회 비용을 의미한다고 했고 자,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X제 생산의 기회, 비용이 점차 커진다는 걸 얘기하니까 우리 이것을 체증한다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PPC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X제 생산을 늘려감에 따라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PPC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일반적으로는 PPC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이고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은 체증한다라고 봐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요거 연달아서 이제 뒤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이케아 다시 돌아올게요. 이케아가 목재를 이용해서 책상과 의자를 생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책상을 생산할 때는 넓은 이렇게 큰 목재가 필요하겠죠. 의자는요, 책상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목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재를 보면은 큰 사이즈의 목재가 있고 작은 사이즈의 목재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큰 사이즈의 목재를 이용해서 책상을 생산하면 책상을 잘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의 생산을 점차 늘려나가면 점차 큰 사이즈의 목재가 동이 나면서 이제는 작은 쪼가리 목재들만 남게 될 거예요. 의자의 그 엉덩이 받침 부분 있죠. 고만한 사이즈의 목재만 남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의 생산을 계속 점차 더 늘려나가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책상의 생산을 점차 늘려나가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책상 만들 수 있을까요? 작은 쪼가리 의자 그 나무를 목재를 4개씩 연달아 붙이거나 또는 6개를 연달아 붙여서 책상에 큰 상판을 만들어내야겠죠. 이 말은요. X제 생산에 부적합한 생산 요소까지 X제 생산에 투입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Y제 수량이 점차 증가한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별 문제가 없는데 처음엔 별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X제 생산을 늘리다 보면은 Y제 생산에 적합한 생산 요소가 있고 X제 생산에 적합한 생산 요소가 있는데 X제 생산을 점차 늘리다 보면은 Y제 생산에 적합한 생산 요소까지 X제 생산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결국 시험에는요. 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이 수학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PPC 곡선이 저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자, PPC 곡선이 저렇게 생기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하는데 원점에서 보기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때는요.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완만해지고 있다. 자, 이 말은 작아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기회비용이 체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 PPC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일정하죠. 자, 우리 이때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PPC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할 수가 있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수가 있고 원점에서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일반적인 PPC 곡선은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의미하고 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일 때는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거의 안 나오고 고요. 자, 우리 기회비용이 일정한 경우는 뒤에 가면 국제 무역 파트에서 다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요거는 종종 나온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할게요. 자, PPC 곡선이요. 자, 필기할게요. PPC 곡선이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하향한다라고 했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PPC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PPC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PPC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인 것은 X제 생산의 기회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PPC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 말과 PPC 곡선이 오목한다 이 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을 볼게요. 자, 만약에 X제 생산의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은 종전보다 같은 자원을 갖고도 같은 양의 생산 요소를 가지고도 더욱더 많은 X제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제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Y제의 기술 진보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 생산 가능한 Y제 수량은 변화가 없는데, X제에서만 기술 진보가 있으면 최대 생산 가능한 X제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X제 생산의 기술 진보는 없는데 Y제 생산의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생산 가능한 Y제 수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바뀌게 되겠죠. 자, 만약에 X제와 Y제 생산의 기술 진보가 모두 발생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요인을 볼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의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양의 생산 요소를 갖고도 더욱더 많은 X제와 Y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술 진보가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이 설명을 체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생산 함수를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생산량은요, 이러한 종속 변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투입된 생산 요소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투입되는 생산 요소는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얼마가 투입되면 그 시대의 생산 기술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수량의 생산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량이요, 자, 2L 플러스 2K일 수가 있고, 자, 생산량이요, 3L 플러스 3K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단순한 생산 함수를 예시한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노동의 한 단위, 자본의 한 단위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노동 한 단위, 자본 한 단위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생산물이 몇 개 만들어지죠?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몇 개가 만들어지죠? 이때는 6개가 만들어져요. 아니, 노동과 자본은 똑같이 한 개 한 개 들어갔는데 만들어지는 생산물의 양은 얘는 4개, 얘는 6개예요. 그럼 따라서 생산 기술은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두 번째 생산 함수가 생산 기술이 더 우월하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동일한 생산 요소의 투입량으로 더욱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우리 이러한 생산 함수를 F1이라고 하고 이러한 생산 함수를 F2라고 한다면 F2라고 하는 생산 함수가, 자, 얘는요, 자, 생산량은 F1 LK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얘는요, 생산량은요, F2의 LK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 때, 자, 요거하고 요걸 비교하면 둘 중에 뭐가 더 생산 기술이 우수하다? F1보다 F2가 더 생산 기술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요 앞에 F는 뭘 의미한다? 요 F는 생산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인이 발생하면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됩니다. 더욱더 많은 노동이 투입되면 생산량은 증가하게 돼요. 자, 우리 이 경우에서 만약에 노동이 1이 아니라 3이 투입되었다라고 한다면 만들어지는 생산량은요, 4가 아니라 8이 만들어지게 돼요. 왜 이게 가능하죠? 자, 자본의 투입량 1 고정되어 있고 생산 기술도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노동이 더욱더 많이 투입되면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and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각각 증가하면 각각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생산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도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동일한 양의 L과 K가 투입돼도 생산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을 볼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자, 기술 진보 이미 말씀드렸죠. 3번. 자, 기술 진보는 3번에 해당하니까 기술 진보가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교육 수준의 향상. 여러분,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네, 올라갑니다. 자, 종전에 100명의 노동자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더욱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20%가 향상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머리수는 100명으로 똑같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은, 자, 노동 생산성이 20%가 향상되면 120명이 일하는 것과 동일한 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죠. 자, 우리 그래서 교육 수준이 향상된 거는요, 사람의 머릿수가 증가하는 건 아닌데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종전에 100명이 하던 일의 양이 아니라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자, 이제는 사람 120명이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 수준의 향상은 실질적으로는 1번의 증가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시겠죠? 실질적으로는 1번이 증가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이고요. 자, 천연 자원이 발견되었다. 대한민국 땅 속에 석유가 발견됐다. 천연가스가 발견됐다. 철광석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자본재의 이 K의 투입이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천연 자원의 발견은 2번 K의 증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다음에 노동력 증가. 자, 종전보다 일하는 사람의 머릿수 자체가 증가했다. 역시 이것도 1번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요거는 노동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의미하고, 요거는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양쪽으로 사람의 머릿수 자체가 100명에서 120명으로 20명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20% 증가하거나 마찬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요거는 요거랑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를 보면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인구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종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으로 이만큼이 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에도 1번이 증가하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 사람들이 저축을 열심히 해서 우리 사회에 자본이 축적되는 것도 어떠한 산업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증가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 역시 2번의 증가의 의미를 가져요. 자, 결국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자,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1번이 증가하거나 2번이 증가하거나 3번이 증가한다는 얘기여서 이렇게 다양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만 결국 이것들은 전부 다 1번, 2번, 3번 셋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 가능 곡선의 바깥쪽 이동 요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점이 이 경계 상의 점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자, 내부의 점이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 1번, 2번, 3번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은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얘가 곡선 상의 효율적인 상태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부의 점이 곡선상의 점으로 이동하는 것과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건 이유가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부의 점이 곡선상의 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생산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1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